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가운데 지구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날개로 하늘 백성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역만리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이 리즈월드에 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집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이 미국 땅 전체 또 온 지구상에 있는 700만 명 또 800만 명 되는 우리 해외 교포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증거할 뿐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내 나라에 대하여 할 일이 무엇인 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종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역동적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적인 메시지가 되도록 귀한 종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으세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행해야 된다. 애국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거 다 가짜 메시지입니다. 유튜브에요. 가짜 메시지 많아요. 성경 모르고 신학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도 한국의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웠어요. 정통적인 리폼 테올로지 배웠어요. 미국 와서도 계속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 뜻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장로 목사 되고 뭐 선교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예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당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좀 일을 자선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 신앙이 있어요. Saving faith, miracle faith도 있고 또 뭐 일시적인 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 가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100명 같으면 한 10사람이 예수 믿어요. 5사람이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고 있느냐 그러세요. 딱 얘기해보면 저 사람 구원 확신이 없어요. 봉사는 잘해요. 예? 돈도 잘 내요. 돈 있으니까 내지요. 없으면 못 내지만 근데 구원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없어. 구원 신앙이 아니야. 예. 이 가짜예요. 예. 가짜 장로, 가짜 목사, 가짜 군사 많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속에 중생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믿는 것 같이 보여. 예.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은 없습니다.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행함으로 구원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지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은 구약의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구속사를 받아야 돼요. 리뎀션, 구속이 있지요. 이 신구약 성경은 한 줄기에 예수의 피가 흘러요. 구약부터 제사 제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모든 인류의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했어요. 모든 백성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 있게 했어요. 택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 3일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장차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대망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원죄와 자범죄의 값을 페널티, 우리가 교통법 어기면 페널티 500 부르면 1000을 내지요. 길티 하지요. 그러면 페널티를 내야 돼. 예? 페널티를 내가 내야 되는데 딴 분이 내버렸어요. 아이고 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냈으니까. 페널티 대신 냈어요. 예? 그렇죠? 예. 대신 내줬어요. 예. 그거예요. 예. 나의 원죄와 자범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원죄, 오리지널 시 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페이 오프 했답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복음이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whosoever believe in him, not perish, but everlasting life.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말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 얻는 거요. 하루는 5분도 안 걸려요. 예. 뭐 피자 먹는 것보다 쉬워요. 어떤 분이 피자 잡수시고 밤에 막 죽었어요. 예. 떡 먹고. 근데 예수 믿는 거 5분도 안 걸려. 근데 이걸 복잡하게 설교하니까 10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몰라도 알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믿으라 이거예요. 예. 그것을 믿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100% 행하신 예수님의 공효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100%의 속죄의 죽으심의 그 공효 있죠. 메리트, 예수 메리트.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으면 행한 것 같이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본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가정에서 사회 이 동네에서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광고 많이 하고 신문 내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골프 칩니다. 골프 치고 예. 안 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십자가 옆에 강도 딱 믿어요. 예. 몇 분도 안 걸렸어요. 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원 확신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좀 있으면 20년, 30년 있으면 여기 거의 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땅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과 천당이 있는데 구원 얻을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속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듣고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왜 이렇게 좋노?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abundant life. 예수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 기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행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어요. 예? 가번, 통치, 예?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저 모레쯤 김정은이가 색깔 따라가지고 막 이 로켓으로 ICBM 몇 개 해서 제일 먼저 어디에 떨어진 줄 아세요? 무기 창고에 있는 실비치 떨어져요. 우리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밤에 빵 나면 아이고 이제 각오를 주여 하늘 가야지. 아이고 내 돈 은행에 10만 불 50만 불이고 아이고 이거 애기 봐도 다 없어져요. 때가 되면. 예, 그러니까 오늘 설교 이렇게 마치고 이제 마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루에 꽉 찼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귀한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문창극 박사님이십니다. 잠깐 제가 문창극 박사님 양력에 아주 기시지만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창극 박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일보에 주필을 지내셨고 우리나라 언론계의 지도자시고 원로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읽기라는 아주 훌륭한 역사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이 역사 읽기라는 책은 제가 그 애국운동 하시려는 분들에게 누구한테고 다 보내드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벌리고 있는 공산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가 바로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을 써주셨어요. 저도 틈틈이 그 책을 옆에 놓고 읽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러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서 그 정신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시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우리 문창극 박사님을 총리로 지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의 언론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우리 문창극 박사님의 부친은 일제시대 때 아주 열렬한 애국운동가시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총리 지명을 받으시니까 바로 잘 문창극 박사님을 가까이서 잘 알고 있던 그 언론인들이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우리 문창극 박사님을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께서 그런 그 더러운 그러한 그 인신공격과 모략에 정말로 참을 수 없어서 총리나 안 하겠다고 그만두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정말 끝까지 참고 좀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나 이제부터라도 친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서 그냥 총리가 되셨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대 없었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분이 왜 그때 그만두셨나 이렇게 좀 한탄스러울 때도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창극 박사님을 앞으로 긴히 쓰실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애껴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문창극 박사님의 명강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 한국에서 오셔서 바쁘신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속에는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강연 한번 잘 들어봅시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문창국 박사님의 강연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만은 듣는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으셨죠? 네. 정말 이런 훌륭한 강연은 저는 정말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사실 하루 온종일 들어야 될 그러한 좋은 강연이셨습니다. 덕분에 사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완벽한 강연이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무적인 이야기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제 강연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제 이야기를 그때 좀 더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이야기 몇 개만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언론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오직 판사, 변호사, 또 법학 교수 이렇게 50년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오직 한 길로 법률만 알면서 법률만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렇게 50년 동안 법률을 다룬 사람으로서 법률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법률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법률입니다. 사실 그래요. 한국의 법률 정말 글자부터가 한자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한자만 골라서 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로서는 우선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 기자분들도요, 신문에 보도되는 법률 기사를 보면 전부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수많은 그야말로 참 40여 명의 우리나라의 이 각계의 지도하시는 분들이 탄핵 정변 중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로 쓴 책의 제목이 탄핵 정변, 구속 정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번에 촛불 세력이 일으킨 이 탄핵 정변은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특이한 정변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변은 4.19 시민혁명입니다. 5.16 군사쿠데타예요. 그 뒤에 있었던 12.12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법을 떠난 어떤 사람들의 집단들의 또 행동에 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탄핵 정변은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정변이에요. 탄핵 정변이 무섭고 힘든 것은 이것이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잃고 구속이 되고 형을 살게 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모든 행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어려운 것, 바로 이것이 사법정변의 특징이에요. 군사쿠데타 같으면 여러분들이 당장 군인들이 왜 촉칼로 헌법을 파괴해? 잘못됐어 이거.
일어납니다. 시민 폭동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왜 폭동을 일으켜 법대로 해야지. 그런데 검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판사가 반란 재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법치주의에 탈을 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서는 또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정변이 가장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사회주의, 소위 공산주의 혁명 투쟁 방법 중에 가장 첨단화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공산혁명입니다. 아까 문창욱 선생님께서 통일전선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통일전선도 그 안을 분석을 해보면은 마지막 단계가 사법적인 방법에 의한 공산혁명입니다. 공산혁명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교묘하고 가장 깨부시기 어려운 것이 바로 법을 통한 공산화예요. 선거를 통한 공산화, 판결을 통한 공산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공산주의는 옛날과 같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옛날 공산주의는 소위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단순한 거예요. 일어나고 군대가 동원되고 무력 투쟁을 하고 그 패턴이에요. 근데 사법정변 이거는 정말로 이것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공산혁명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사법정변의 연장이 뭡니까? 헌법을 고쳐서 공산화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헌법에 우리 공산주의 하겠다고 국민이 소위 헌법에 거친 개헌 절차를 거쳐서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국민이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공산화하겠다라고 헌법이 고쳐진다면 만일에 그 헌법에 미군 철수도 포함이 되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는 것이 포함된다면 총칼 한 번 안 쓰고도 대포 한 번 안 쏘고도 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남한입니다. 사법 공산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을 대한민국이 그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이 탄핵정변 또는 이러한 사법정변의 형태를 통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이 공산화 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평화혁명으로 이름을 바꿔서 노벨상을 신청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우리와 바로 이웃입니다. 멀리 있으면 적이라고도 부를 텐데 바로 이웃에 있고 바로 우리 옆자리에 있기 때문에 적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에 처음 보는 지극히 교묘하고 지극히 복잡한 공산혁명 형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는 이 새로운 형태의 공산혁명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3권의 책을 썼어요. 첫째, 탄핵을 탄핵한다.
두 번째,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세 번째, 탄핵정변, 구속정변입니다. 이 구속정변 이 책을 보시면은 여기에 탄핵정변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 기재했습니다. 언론에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아요. 4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시면은 대통령, 이번에 이명박 씨까지 포함시킨다면 전직 대통령 2사람, 국정원장 3사람 내지 4사람, 안보수석 국방장관, 장군들,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김하성 같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속정변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계속 잡아넣을 겁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지도자들 전부 잡아넣을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합법적으로 모두 다 구속시킬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두 다 숨는 겁니다. 피하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답이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천주교에 가서 영세받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생교입니다. 그래서 본명이 베드로예요. 한때는 저도 신부가 될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불행히도 한국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다 보니까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저도 한때 데모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군부 독재, 제가 항거해야 된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저도 지혜가 생기면서 세상 경험이 생기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사람의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저희가 아무리 태극기를 흔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 대답도 없는, 그야말로 메아리 하나 돌아오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계란 가지고 바위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의 심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용기를 준 것은 역시 어릴 때 제가 받았던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탄핵정변을 계기로 하고 여기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이 하나 있다면 신앙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법정변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저는 꼭 찾아내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비춰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아멘.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북한 핵 문제를 자기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한국에 핵잠수함 10대를 배치하고 모든 B1, B2 전략재산을 배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쇼겠습니까? 수십억 불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그것이 단순한 쇼고 장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남한의 간교한 사법정변 깨트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 청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제가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구국기도 강연회는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유권자, 정치인들, 하원의원, 상원의원들, 두 번째는 복음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두 개의 채널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여기에 투입을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입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하게 합시다. 남한의 알갱이 정부를 총 한 방 쏠 필요 없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FTA 관세 장벽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상이라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마치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에서 했던 것처럼 북한에게 개성공단 열어주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그 밖에 무슨 비행기, 배 이런 이상한 교통편으로 감추어서 돈 보내고 이러한 그 수작을 벌리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세컨드리 제너레이션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뭉치면 삽니다. 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저는 이인범 목사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로 3시간 전에 조갑재 씨가 그 조갑재 씨 자기 그 인터넷을 통해서 김평우 변호사님과 이동복 선생께서 문재인 정권은 2월 25일부로 끝났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가짜 대통령일 수 있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여러 번 멘션하신 적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지금 문재인이가 헌법을 개헌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니 2025년까지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 좌파 정권의 해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총선과 이것을 엮어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두 분 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김평우 변호사님의 그 고견을 듣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왜 2월 25일부로 끝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계속 자녀 임기로 끝나는 사람인데 왜 지금도 대통령 하느냐? 그것을
법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께 한번 듣자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짧은 글을 보신 맞습니다. 예, 많이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재인 그 씨가 이 보궐선거라는 형태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것은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궐선거의 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느 곳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선거 때 선거직의 경우에는 선거 전에 임기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놓고 선거를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정규적인 선거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 또 이것이 관례적으로 지난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가 다 지켜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 전에 그 임기를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헌법에 5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의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궐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궐선거의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밝히질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헌법학자들 중에도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참 세계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명색이 선진국이고 법치국가라 하면서 어떻게 임기도 하나 제대로 정해놓지 않고 선거를 한단 말입니까? 선거의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으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보다 못해서 제 의견을 냈던 겁니다. 저는 그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감정과 기분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찾아봤었습니다. 입법례가 어떤가도 다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냐? 임기가 없이 뽑은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임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악용이 되면요, 무한정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임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썼습니다. 임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기한으로 무한정 독재자처럼 영원히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임기가 없으니까 방법은 원래대로 하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재판사항이 아닙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 건데, 권리 의무. 이 경우에는 제도상의 미비예요. 제도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판사한테 책임을 지우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나라 헌법에 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책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은 외교 책임자인 동시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문제는 안보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에게 임기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본 헌법 이론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헌법 이론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이론을 제기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헌법안이 하도 여러 가지고 말만 먼저 내띄우고 분위기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도 띄워보고 저렇게도 띄워보고 그래서 저는 일체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 개정이 상당한 속임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동복 씨가 보낸 정보를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 부칙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2월 25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자기네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명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명할 경우의 해석은 뭐냐? 입법례, 또 다른 나라의 선례, 또 법률 일반 원칙에 의한 사리, 이런 것입니다. 제가 5가지의 원인을 거기에 다 상세하게 썼어요. 어떠한 경우로 비추어 보아도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뒤집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맞질 않아요.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게 뽑은 대통령은 자녀 임기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도 원래 그 종전의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었어요. 네, 보궐선거 대통령은 자녀 임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헌법이 폐지되면서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 때 빠뜨린 거예요. 네, 이것이 입법상의 미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한 대로 입법례, 또 한국의 종전의 헌법 규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있는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자녀 임기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보통 사람 같으면 스스로 그런가, 대통령 국민들에게 임기를 물어야 되겠죠. 이번에 헌법 개정의 형태로 해서 임기를 확인받으려는 것 같아요. 꼼수죠. 여러분, 헌법 개정은요, 미국에서 헌법 개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 36번 헌법 개정안이 나와서 27번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부터 10차까지는 헌법 만들 때 개정안이 나온 거예요. 소위 권리장전, Bill of Rights. 11차부터 27차까지의 모든 헌법 개정안은요, 원포인트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은 원포인트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 투표를 붙이면서 한 가지를 물어봐야지 OX가 나오지,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30몇 가지야. 이 30몇 가지를 집어넣어 버리면요, 여러분, 투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해요? 나는 37개 중에 36개는 반대고 한 가지는 찬성인 게 예스 합니까? 노 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난번에 탄핵 소추안처럼
섞어찌개 헌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런 꼼수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 헌법 개정안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투표하라 그러면 어떻게 투표를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헌법 개정은 저렇게 두리뭉실.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의 대부분이요. 여러분 아세요? 헌법 전문하고 추상적인 조항들이에요. 여러분 헌법 전문이 헌법인 것은 맞겠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써 있다고 해서 무슨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공연히 미국 헌법은 헌법 전문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그런 이상한 헌법 전문인이 그런 거 안 두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 때 만들었으면 만드는 거지 만드는 이유를 그렇게 헌법 전문에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념 투쟁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을 때마다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 전문을 고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대부분이 헌법 전문을 고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자기 정당화 위해서 권력을 잡는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헌법 전문을 고쳐요.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념이 달라져. 이념 싸움만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만일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헌법 전문 전부 폐지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법에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개정안을 물으려고도 하나씩 거예요. 37번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조항은 국민들이 과반수가 찬성을 했고 어떤 조항은 국민이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려서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두리뭉실로 34개를 어떻게 찬성이야 반대야? 그거는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권력자들이 국민 알기를 그야말로 우리 국민 알기를 자기 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갑니다. 좌파 정부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제가 곧 글을 발표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